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김창기 교수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보험계약 이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그 계약의 이론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험계약의 특성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의 특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래지향적인 계약이다, 우연적 계약이다, 서비스 계약이다, 리스크 계약,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보험계약의 특성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지향적 계약이다,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험은 미래의 손실, 아직 나타나지 않은 미래의 손실, 미래의 위험을 커버하기 위해서 하는 계약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불확실성, 미래에 다가올 위험을 커버하기 위해서 보험 계약을 한다. 그게 미래지향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험은 아직 도래하지 않는 미래의 위험, 미래의 손실을 커버하는 계약이다. 그게 미래지향적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보험계약의 특징, 이게 중요한데, 보험계약은 우연적 계약이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보험 사고는 우연히 뜻하지 않게, 예기치 않게 발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의로 보험 사고를 일으킨다든지, 또는 예측 가능한 사고란지, 이런 것들은 보험 계약에서 커버하지 않는다. 보험의 사건, 사고는, 손실은 우연한 사고, 예기치 못한 사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자, 그게 바로 우연적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은 우연적인 계약이다. 자, 여기에 지금 사례가 몇 개 있는데, 우연적 계약에 대한 사례입니다. 자, 고의성은 보험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먼저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방화 사건인데, 어느 사업가가 재정난에 처하자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서 자신의 사업장, 즉 공장에 고의로 불을 질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업가는 방화의 흔적을 지우고 자연스러운 화재로 보이도록 위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조사를 통해서 이게 고의로 불을 저지른 방화다라는 것이 판명이 되어서 보험금 청구가 기각이 되었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보험금 청구 시 고의성이 확인이 되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또 손해배상이나 심하면 법적인 처벌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차량 고의 사고의 사례인데, 어느 운전자가 자신의 자동차가 좀 낡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낡은 자동차를 새 자동차로 바꾸려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자는 밤 늦은 시간에 일부러 차량을 충돌시키고 이를 교통사고로 위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사고가 계획된 것으로 밝혀져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거부당하고 또 사기 혐의로 기소를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고의로 불을 지른다든지 고의로 사고를 낸다든지 이런 고의성이 있는, 즉 보험 사건이 우연적으로 예기치 못하게 일어나지 않고 고의로 일어나면 보험은 이런 사고는 커버를 해주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건강보험에 관한 건데, 어떤 보험 가입자는 보험금, 건강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건강을 약화시키는 행동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정 약물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든지, 그냥 고의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거죠. 또 고의로 불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든지 해서 병을 유발해가지고 보험금을 노렸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그 이후에 보험사의 조사로 인해서 고의적인 건강 악화가 입증되면서 보험금 지급은 거부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사례는 생명보험에서 자살에 관한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에 가족에게 유산, 즉 보험금을 남겨주기 위해서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보험회사는 이런 고의적인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 후 일정 기간 이내에 발생한 자살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은 우연한 사고, 예기치 못한 뜻하지 않은 사고에 의한 사고만을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고의성이랄지 계획이 있는 것, 그리고 예측 가능한 사고, 이런 것들은 커버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거를 보험의 우연적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보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서비스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비스 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계약자에게 보험회사는 보험 상품을 통해서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한 효용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보험회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보험 계약자에게 제공을 합니다. 이게 서비스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자, 보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리스크 계약입니다. 자, 리스크 계약. 여기서 리스크는 위험이라는 뜻이죠. 자, 보험은 왜 드냐면 재무적인 손실, 경제적인 손실, 금전적인 손실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드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미래의 위험, 미래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겁니다. 여기서 리스크라는 것은 재무적인 손실을 볼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는 사고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볼 가능성을 위험이라고 합니다.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은 이런 위험, 미래의 불확실한 뜻하지 않는 사고에 의해서 금전적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 게 보험이다. 자, 이것을 리스크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보험의 특징이 있고 또 이외에도 여러 가지 특징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험 계약은 유상 쌍무 계약이다. 자, 유상이라는 건 뭐냐면 돈을 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돈을 안 내면 무상이죠. 없을 무, 무상. 그런데 여기서 있을 유, 돈을 내야 된다. 보험을 계약하려면 돈을 내야 된다. 그리고 쌍무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서로 의무를 진다. 여기 쌍방이라는 것은 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자 양쪽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자와 보험회사는 돈을 내야 할 의무가 서로에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보험회사에게 보험료를 내야 되고, 또 보험회사는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상, 돈을 지급하고 쌍무, 서로 의무가 있다. 자, 그게 유상 쌍무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험계약의 특성 중에 하나는 불요식 낙성 계약이다.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요식이라는 건 형식을 요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불이 붙었기 때문에 불요식은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 낙성이라는 말은 승낙을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험계약을 할 때 어떤 특별한 형식이나 요식, 행위가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형식이 필요가 없고 단지 보험 계약자가 보험을 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걸 청약이라고 합니다. 청약을 하면 보험회사는 그거를 청약을 승낙을 하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낙성이라고 합니다. 자, 승낙을 하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형식이 필요 없고 보험회사가 승낙만 하면 계약이 이루어진다. 자, 그게 불요식 낙성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또 다른 특징은 상행위성이라는 게 있는데, 상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험 사업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상행이다, 그 말은 이익을 보려고,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은 어떤 이익을 보려고, 경제적 이익을 보려고 하는 계약이다. 사행 계약성이다. 그 말은 사행이라는 것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행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은 우연히 뜻밖의 돈을 버는 겁니다. 즉 보험 사고가 뜻밖의 일어나서 보험금을 타는 겁니다. 그걸 사행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행 계약은 뜻밖의 우연히 요행으로 돈을 버는 것. 자, 뜻밖의 사고가 나서 보험금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계속 계약성이라는 건 뭐냐면 보험 계약은 한번 하면 그 효력이 만기가 될 때까지 5년, 10년 만기가 될 때까지 꾸준히 계속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용어가 좀 어려운데 부합 계약성. 이 말은 뭐냐면 부합이라는 건 뭐냐면 동의한다. 그런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보험 계약의 내용에 동의한다. 보험 계약은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보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보험 가입자는 그 계약서에 자기가 동의만 하면은 계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것을 부합 계약성. 즉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계약 조건에 동의, 합의만 하면은 계약이 이루어진다. 그게 부합이라는 뜻입니다. 자, 독립계약성이란 건 뭐냐면 보험 계약은 다른 계약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다른 계약에 의지하지 않고 보험 계약 하나하나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이다. 자, 그 다음에 선의계약성이란 건 뭐냐면 보험 계약을 하는 의도, 목적이 선한 의도여야 된다. 악한 의도, 사기나 고의로 일부러 돈을 벌려고 사기나 이런 나쁜 의도가 아니고 선한 의도, 선한 의도로 보험 계약이 체결돼야 된다. 그게 선의계약성입니다. 이처럼 보험 계약은 여러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보험 계약의 특성을 보았고 지금부터는 보험 계약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가지 중요한 보험 계약의 원칙, 보험 계약의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피보험 이익의 원칙, 두 번째는 손실 전보의 원칙, 세 번째는 대위의 원칙, 네 번째는 신의 성실성의 원칙. 자, 이런 네 가지 보험 계약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을 하나하나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보험 이익의 원칙. 자, 요걸 보겠습니다. 자, 보험 계약에서는 피보험 이익이 있어야 된다. 자, 피보험 이익이라는 건 뭐냐면 피보험자가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로 인해서 손실이나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고가 나서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손실이나 이익이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고는 보험 계약으로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험에 들어놓은 사고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서 손실이나 이익이 직접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있어야 된다. 그게 피보험 이익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화재보험이다. 그러면 건물주는 그 건물에 대해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 손해가 오겠죠. 그러면 화재보험금을 받았을 때는 이익이 되겠죠. 이렇게 어떤 법적인 소유권이 있을 때, 즉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을 때 건물주는 피보험 이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경제적 손실을 입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에 임대해서 사업을 하는 임대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건물에 화재가 났거나 건물이 무너졌으면 그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임대인도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임대인도 이 건물에 대해서 피보험 이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재보험이 들었을 때 피보험 이익이 임대인에게도 있는 겁니다. 또 담보물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은행이나 채권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은행이나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고 어떤 담보를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담보물에 손해가 왔을 때
담보물이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담보물이 없어졌다든지 도둑을 맞았다든지, 자 그러면 이 돈을 빌려준, 이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준 은행이나 채권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담보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역시 피보험 이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생명보험은 조금 다릅니다. 생명보험은 예를 들어서 피보험자 자신은 피보험 이익이 있는 거죠. 피보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보험을 들었으니까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면은 피보험자는 사망을 했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겠죠. 또 피보험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예를 들어서 부모랄지 자식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면 경제적인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외가 있는데 형제 자매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뭐 형이 사망을 해서 동생이 피해를 본다, 자 그런 것은 별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사망을 하면 자녀가 피해를 본다, 자 그런 것은 이제 피보험 이익이 있는 경우죠. 자 이렇게 피보험 이익이라는 말은 보험에 들은 사람이나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손해, 사고가 생겼을 때 피보험자가 직접적으로 이익을 보느냐 또는 손실을 보느냐의 관계가 있으면 피보험 이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피보험 이익에 관한 몇 가지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전자, 이 자동차 주인은 그 자동차에 대한 피보험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에 들었을 때 그 차가 사고가 나면은 소유자, 운전자는 경제적인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를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의 소유인 차는 피보험 이익이 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 자신의 소유가 없는 이웃집 차는 어떻게 될까요? 이웃집 차. 내가 이웃집 차를 보험에 들어줄 수가 있을까요? 자, 그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피보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자, 이웃집 차가 사고가 나더라도 거기서 손해나 이익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즉 피보험 이익이 없으므로 타인의 차량, 이웃집 차는 내가 보험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자, 생명보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모와 자녀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부모의 생명보험. 여기는 자녀, 부모가 사망을 했을 때 자녀에게 피보험 이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생명은 자녀의 경제적인 손실이나 이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생명 보험은 자녀에게 피보험 이익이 있는 보험입니다. 또 그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피보험자로 해서 자녀 보험을 들었습니다. 어린이 보험 뭐 이런 거죠. 어린이 보험 또는 교육 보험.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녀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때 경제적인 손실이 부모가 경제적인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치료비 부모가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의 치료비, 경제적인 손실 이게 부모에게 옵니다. 그래서 자녀의 건강, 자녀는 부모에게 피보험 이익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생명보험이나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까운 관계가 아니고 이해관계가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을 가입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생명, 타인이 사망했다든지 또는 타인의 건강보험, 타인이 아프다든지 사고를 당했다든지, 자, 그랬을 때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경제적인 손실을 보거나 이익을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보험 이익이 없기 때문에 타인을 위한 보험을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보험 계약의 원칙 중에 피보험 이익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피보험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그 피보험자가 그 사고로 인해서 이익이나 손실이 있어야만이
보험 계약이 성립한다는 게 바로 피보험 이익의 원칙입니다. 자, 화재보험 예를 들어서 피보험 이익의 원칙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상점 주인이 자신의 가게 건물 또 거기에서 팔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상점 주인은 건물의 주인이고 물건의 주인이죠. 그래서 화재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피보험 이익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화재가 나서 건물이 없어진다든지 물건이 타버리면 손해를 보죠. 그래서 피보험 이익이 존재합니다. 예. 그러므로 이것은 화재보험 계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요 네 번째 사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채무자에게 돈을 많이 빌려줬는데 이 채무자가 사망을 해버렸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못 받는 거죠. 사망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채무자의 생명, 즉 사망 사고는 이 채권자에게 피보험 이익이 있는 겁니다.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따라서 이 경우는 채무자의 생명에 대한 보험을 채권자는 채무자의 생명에 대한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타인이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피보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자,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볼까요? 주택 임차인과 임대인의 보험. 자, 임차인이 임대된 주택에 대해서 피보험 이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가구나 내부 구조물에 손상을 입히게 되면 수리비를 물어줘야 되겠죠. 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주택보험을 가입을 해서 보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즉 세를 들어서 사는 세입자라 할지라도 주택보험 또는 화재보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건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피보험 이익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따라서 피보험 이익이 있는 상황에서는 보험을 통해서 손실보상을 정당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보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 계약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피보험 이익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보험 계약의 원칙 중에 손실 전보의 원칙이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손실 전보라는 것은 뭐냐면, 자, 보험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줘서 이제 그 손실을 물어주게 되는 거죠. 커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얼마까지 커버하게 되느냐? 그것은 뭐냐면 최대 그 보험 가입 금액 또는 최대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실제의 발생 피해까지 가능하다. 이게 손실 전보의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건물이 100억짜리다. 100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화재가 나서 이 100억짜리 건물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주인이 200억을 받는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자, 그랬을 때 보험회사는 200억을 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건물의 가액은 100억짜리 건물이기 때문에 최대 100억까지만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 전보의 원칙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그 보험에 가입한 대상의 가치만큼만 최대로 줄 수 있다. 그 이상은 주지 않는다. 이게 손실 전보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보험, 사람의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이 손실 전보의 원칙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가치, 사람 목숨의 가치는 맥시멈, 최대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물건이라면 그 물건의 가치를 계산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생명보험인 경우에 또 건강보험인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 이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계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손실보전의 원칙이 인보험의 경우,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인보험의 경우는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즉 10억짜리 생명보험 들었으면 10억, 100억짜리 생명보험에 들었으면 100억. 자, 이런 식으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손실전보의 원칙 몇 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TV에 관한, 텔레비전에 관한 사례인데, 첫 번째는 어느 고객이 아주 비싼 TV를 도난당했다며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험사는 손실전보의 원칙에 따라서 텔레비전은 현재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 자, 이 텔레비전은 현재 가치가 얼마다, 그걸 계산해서 그 금액을 보상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계약자는 도난당한 TV보다 더 좋은 최신형 TV를 사기 위해서 최신형 TV 가격을 요구했습니다. 자, 고장난 TV는 구형 모델이죠. 구형 모델. 그런데 이 고객은 신형 모델, 최신형 텔레비전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최신형 TV에 해당하는 돈을 달라. 자,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도난당한 TV의 중고 가치는 최신형 TV의 가치만큼은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보험회사는 도난당한 TV의 중고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손실전보의 원칙입니다. 즉 손해 이상의 이득을 보는 것은 보험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손실전보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어가지고 이익을 보겠다, 보험을 들어가지고 떼돈을 벌겠다, 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손실전보의 원칙입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뭐냐면 자동차 사고입니다. 역시 앞에 텔레비전하고 비슷한 건데, 어떤 사람이 중형차가 있었는데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객은 평소 타고 싶어 했던 최고급 외제차를 사고 싶어서 사고 난 차의 가치를 크게 부풀려가지고 보험금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보험회사는 실제 사고차의 수리비, 또 남은 가치, 이런 걸 다 계산을 해서 중고차의 가격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손실전보의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보험금 청구를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 이거는 손실전보 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손실전보의 원칙은 보험에 가입된 그 보험의 목적물 대상이 얼마인가, 그 가치를 계산해서 그 가치 이내에서만 보상을 한다. 이게 손실전보의 원칙입니다. 자, 세 번째 사례는 집에 관한 겁니다. 주택. 어떤 주택 소유자는 주택 화재로 인해서 보험금을 받아서 수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난 이후에 또 비슷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비슷한 화재가 발생하자 이미 수리한 비용을 또 청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청구하려고 하는 거죠. 이중으로. 자, 이것은 기존 손해와 중복되는 부분은 지급되지가 않습니다. 이미 한번 보험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그 새로운 화재로 인해서 이미 화재 보험으로 받은 부분, 그거는 또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은 두 번째 사고도 독립적인 사건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보험회사는 첫 번째 화재로 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보상은 불가하다. 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사례는 뭐냐면 중복 보상을 통해서 보험금을 두 번 타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손실전보의 원칙에 의해서 성립되지 않는다. 자,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도 비슷한 건데, 어떤 사람이 상해보험을 들었습니다. 건강보험. 그런데 회사에서도 단체로 건강보험을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개인이 든 상해보험, 그리고 단체보험에 든 상해보험, 이 두 가지를 다 청구해서 보험금을
이중으로 받으려고 한 거죠. 그렇지만 이건 손실 전부 원칙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이중으로 탈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고에 대해서는 한 번만 보상을 해주는 것이지 이 보험, 저 보험, 또 다른 보험에 의해서 2중, 3중으로 청구해서 2배, 3배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 이게 손실 전보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험을 통해서 이익을 본다, 보험을 통해서 이득을 본다는 것은 이 손실 전보의 원칙 때문에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보험계약의 원칙은 대위의 원칙입니다. 대위의 원칙. 대위라는 것은 대는 대신한다 그런 뜻이고 위는 위치. 위치를 대신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보험회사가 어떤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이 사고를 낸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이 사고를 낸 제3자에게 손실을 구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사고를 당한 사람이, 즉 보험 계약자, 사고를 당한 사람이 사고를 낸 사람에게 가서 손실을 청구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사고를 당한 사람이 사고를 낸 사람, 사고를 저지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손실을 갚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도 받고 또 사고를 낸 사람에게 또 돈을 받고, 그러면 보험계약자는 두 번의 이익을 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보험회사로부터 한 번 보험금을 받았으면 보험계약자는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가서 다시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이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는 누가 가서 청구를 하냐면 보험회사가 가서 손해액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대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했으면 보험계약자의 위치를 대신해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위치를 대신해서, 위치를 대신해서 손해를 끼친 사람, 손해를 보게 만든 사람에게 가서 손해액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대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대위의 원칙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화재입니다. 자, 어느 건물에 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아파트인데, 그런데 이 아파트 소유자는 화재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재 보험을 들어가지고 화재로부터 인한 손실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화재는 어떻게 났나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담배꽁초를 이 집에 던져가지고 화재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 담배꽁초를 던진 사람이 이 사고 원인의 제공자죠. 자, 그러면 이 담배꽁초 던진 사람에게 누가 가서 손해를 갚으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건물주가 아니고 건물주의 위치를 대신해서, 대위의 원칙, 건물주의 위치를 대신해서 보험회사가 담배꽁초를 던진 사람에게 가서 손해를 배상해라 라고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위의 원칙입니다. 자, 이렇게 대위의 원칙이라는 것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보험계약자에게 갚은 다음에, 보상한 다음에 그 보험계약자의 위치를 대신해서 실제로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찾아가서 보험계약자 대신에 보험계약자의 위치에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원칙을 대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보험계약의 네 번째 원칙은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신의 성실. 자, 신이라는 것은 믿음을 갖고 이런 뜻입니다. 믿음의 뜻, 믿음을 갖고 의롭게, 그리고 성실은 불성실한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성실하게 해야 된다. 자, 보험 계약을 할 때 보험회사 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이런 보험과 관련된 사람은 신의 믿음을 서로 상대방을 믿고 또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고 성실하게 계약을 지켜나가야 된다. 이게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의 내용 또 거래의 절차를 성실하게 정확하게 보험 계약자에게 잘 설명해 줘야 됩니다. 또 반대로 보험 계약자는 보험과 관련한 정보, 자료를 거짓 없고 숨김없이 보험회사에게 자세히 알려줘야 됩니다. 성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진술 또는 거짓으로 한다든지 은폐를 한다든지 자 이것은 신의 성실 원칙에 위배됩니다. 자 그래서 보험 계약을 할 때는 보험회사,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는 거짓 없이 믿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면서 성실하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 계약에 성실하게 임해야 된다. 그게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자, 신의 성실의 원칙 중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고지 의무입니다. 고지 의무. 고지 의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보험 계약과 관련되어서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모든 사실을 보험회사에게 성실하게 다 알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건강보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피보험자의 건강 문제죠. 어떤 중요한 병이 있다든지 과거의 병력 또는 수술 경력 또는 약물을 먹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 중요한 이런 정보를 사실대로 고지 알려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고지 의무를 위반하고 보험 계약을 한 다음에 건강보험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병이 생겼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은 게 있다. 라면은 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보험을 가입할 때는 아주 작은 사소한 것일지라도 솔직하게 고지, 즉 솔직하게 다 보험회사에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예. 자, 신의 성실의 원칙은 보험 계약을 했을 때 성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 자, 여기에 지금 사례를 한번 보면 사과를 먹고 치아가 부러진 그 치과 보험에 관한 사례가 여기 하나 있는데, 자, 영국에서 어떤 한 남성이 사과를 먹다가 치아가 부러졌다며 치과 보험금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그는 이미 치아가 손상된 상태, 즉 이미 옛날에 부러진 이빨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사과를 먹다 부러진 게 아니고 보험을 들기 이전에 치아가 고장난, 치아가 약간 금이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부러진 게 아니고 치아가 약간 금이 같다, 뭐 이 정도 치아가 손상된 상태였고, 그 다음에 보험을 든 다음에 사과를 깨물자 그 손상된 치아, 금이 간 치아가 부러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치과 보험금을 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계약 당시 자기의 이빨 상태에 대해서 성실하게 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아 보험금을 탈 수는 없었습니다. 자, 이처럼 신의 성실, 자, 신의 성실 계약을 할 때, 보험 계약을 할 때는 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성실하게 다 알려줘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보험 계약을 해야 된다. 자, 그게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험 계약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의 특징은 뭐뭐가 있다. 그리고 보험 계약의 원칙, 4가지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